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한지아라고 해요. 제가 결혼을 좀 일찍 했어요. 저희 큰딸이 벌써 고등학생이거든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일찍 결혼을 한 건지 감이 좀 오시나요? 저는 무려 24살에,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 한 달 만에 결혼을 했답니다. 그럴 만큼 사랑했던 남자친구도 아니었고, 흔히 생각하시는 사고 쳐서 한 결혼도 아니었어요.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졸업 앞두고 남편이랑 선을 받고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했던 거예요.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다들 30 넘어 결혼하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 대학도 졸업하지 않은 제가 선을 받던 건 상당히 이례적인 거긴 했어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긴 했지만 말이에요. 저는 오늘 제가 그 이른 나이에 결혼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저희 시모, 아주버님, 형님까지 얽혀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결혼해서 시댁 식구들이랑 지지고 볶고 다 그렇게 사는 거다 싶으시겠지만 제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와는 좀 다르답니다. 저 같은 일을 겪은 분들은 거의 없을 거다 싶어요. 그렇긴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생각에 이 글을 쓰게 된 거고 말이에요.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담담하게 해보고 싶었고 공감이 됐든 걱정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계신다고 생각하면서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사실 제가 철이 너무 없어서 친정에서 걱정이 많았어요. 철이 없다고 표현하긴 했는데 철만 없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되고 싶은 것도 없고 꿈도 계획도 그냥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친정 부모님이 경제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뭐든 하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나서서 도와주고 밀어주시려고 하셨는데 제가 아무런 의지가 없으니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말이에요. 지금에 와서 그 시절의 저를 돌이켜 생각하면 제가 생각해도 한심할 정도입니다. 공부도 당연히 열심히 안 했고 과외를 그렇게 받았는데도 서울에 있는 대학 겨우 들어갔어요. 대학도 어차피 뜻이 있어 갔던 것도 아니니 친구들이랑 의미 없이 놀러나 다니고 그렇게 지냈죠. 그런 저를 지켜보던 부모님이 저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시집이나 보내자 하는 심정으로 대학 졸업반인 제게 선을 보라고 하셨던 겁니다. 남편은 저보다 4살 연상이었으니 남편도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한 거예요. 다행히 남편은 저처럼 대책 없이 아무 생각 없었던 사람은 아니었고 특별히 사고를 치고 그랬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시댁도 형편이 좋은 집이었고 시모가 아들 일찍 장가 보내고 싶어 하는 집이었거든요. 그런 게 저희 집이랑 딱 맞아떨어져서 선자리가 성사가 됐던 거죠. 그렇게 남편을 만나게 됐는데 그때 어렸던 제가 뭘 알겠어요. 죽을 것 같은 연애를 해본 적도 없고 사실 제대로 남자를 만나봤다고 할 수도 없는 거죠. 연애야 몇 번 하기는 했지만 다 장난 같았던 거고 사실 어떤 남자가 좋은 남자인지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는 나이도 상황도 아니었어요. 친정 부모님께서 그만하면 사람 됨됨이 괜찮다고 하시니 그런가 보다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였어요. 그때 제가 그렇게 어렸었다니까요. 저와 남편은 그렇게 둘 다 어린 나이에 좀 사는 양가 부모 경제력으로 도움받아 결혼했고 일찍 애 낳고 키우며 사는 동안에도 경제적으로 시댁 지원을 많이 받았어요. 시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시모 혼자셨고 남편 위로 결혼 안 한 형이 한 분 계셨어요. 시모는 당연히 아주버님부터 결혼시키려고 했지만 아주버님은 시모 뜻대로 순순히 선봐서 결혼할 마음이 없으셨고 저희 남편만 시모가 시키는 대로 선봐서 고분고분 결혼했던 거예요. 저도 남편도 그렇게 집안에서 나서서 시킨 결혼을 한 것 치고는 잘 만났다 생각이 들 정도로 잘 살았답니다. 제가 까다로운 사람도 아니지만 남편도 천성이 착한 사람이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잘 봐주신 거죠. 악하고 독한 구석이 없는 사람이고 둘이 성향이 비슷하니 부딪히는 것 없이 나름 재미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아주버님은 저희가 애들 낳고 살 동안에도 계속 결혼 안 하고 시모한테 시달리며 살던데 옆에서 지켜보는 제가 다 징하다 싶을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아주버님은 그걸 버티며 살더라고요. 그러다 저희 큰딸이 8살일 때 30대 여의사랑 결혼을 하시게 됐답니다. 물론 그 혼사도 시모가 주선한 선자리를 통해 성사된 거였죠.
아주버님과 형님은 시모 등살도 등살이었지만 본인들도 아이부터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았는데 결혼한 지 2년이 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마음고생도 많이 했을 거예요. 연애 결혼한 것도 아닌데 애가 안 생겨 상황이 힘들게 되니 아주버님이랑 형님 부부 사이도 썩 좋아 보이지 않고 그랬어요. 저희 부부도 선봐서 결혼했지만 그래도 저희 남편은 저한테 잘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거든요. 물론 저도 그만큼 잘하려고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버님 내외는 좀 달랐어요. 아주버님도 워낙 개성 강하고 자기 주장 확실한 분이신데 형님도 아주 지고는 못 사는 누구한테라도 이겨먹어야 직성이 풀리고 세상에서 지가 제일 잘난 줄 아는 타입이라 둘이 안 맞기도 안 맞는 거다 싶었죠. 저는 그때 이미 딸 둘을 두고 있었고 아들을 꼭 낳겠다고 생각한 것도 아니었는데 실수로 덜컥 셋째가 생겨버린 거예요. 형님이 2년 내내 임신이 안 돼서 고생도 하고 힘들어하고 있던 때라 그게 조금 신경 쓰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게 죄도 아니고 뜻하지 않게 찾아온 선물 같은 셋째가 반가웠고 기뻤어요. 남편도 시모도 모두 축하해줬고 아주버님도 축하를 아끼지 않으셨으나 형님은 입으로 하는 인사로도 축하한다 소리를 한 번 안 했고 제가 질투나서 죽을 지경이라는 걸 티를 많이 냈어요. 저는 본디 그렇게 매사 욕심을 내는 사람이 아니니 누구를 질투하고 그래 본 적이 없어서 그 감정을 잘 모르긴 했지만 어찌 보면 형님 입장에서는 자기는 나이는 들어가는데 애는 안 생기고 남편이랑도 별로 좋지도 않은데 저는 남편한테도 사랑받아 이미 애가 둘이나 있는데 셋째까지 생겼으니 질투가 날만도 하다 싶었어요. 그렇게 생각하기로 하니 제가 많이 가져서 질투도 받는다 싶었고 그렇게 기분 좋게 생각하고 말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형님이 그저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째려보는 정도로 질투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저를 대놓고 괴롭히기까지 했으니 그건 좀 참기 어렵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 애 안 생기는 걸로 힘든 티를 많이 내서 시모를 비롯한 식구들이 제가 아이 가진 걸 축하하거나 임신한 저를 챙기는 걸 눈치 보게 하는 일들은 부지기수였어서 일일이 말하기도 어렵네요. 그런 것 외에 제가 정말 이를 갈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 얘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임신 7개월 지나 8개월 막 들어서던 무렵 형님이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동서 오늘 별일 없지? 나 오늘 오질이 없는 날이어서 동서 애기 선물 하나 사주려고 해. 동서가 같이 고르러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 되지? 속으로 그냥 자기가 골라서 주면 되지. 뭘 굳이 같이 가자고 하나 싶었어요. 그럴 정도로 친한 사이도 아니고 저를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사람처럼 질투가 이글거리는 걸 많이 하는데 그런 형님과 제가 맘 편히 쇼핑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있는 대로 속마음을 다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둘러 사양을 해보려고 했죠. 네, 형님. 근데 무슨 선물식이나요? 괜찮은데. 형님 바쁘신 거 아니에요? 전 정말 괜찮아요. 내가 꼭 사주고 싶어서 그래. 그러지 말고 나와. 동서 집에서 올 거지. 내가 그 앞으로 지나가니까 시간 맞춰서 나와있으면 내가 태워갈게. 배불러서 운전도 못하잖아. 아니요, 그냥 백화점에서 바로 만나면 돼요. 택시 불러서 타고 가면 돼요. 늘 그렇게 다니는데요, 뭐. 그거야 어쩔 수 없을 때나 그러는 거지. 내가 지나가면서 태워가면 되는데 뭐하러 택시를 불러? 택시도 잘못 걸리면 고생이야. 그러니까 이따 거기 나와 있으면 돼. 알았지? 굳이 자기가 지나가는 길이니 저를 태워가겠다고 해서 길바닥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때가 한겨울이었거든요. 약속 시간 지나도 안 오기에 전화했더니 다 와간다고 해놓고도 30분이나 늦게 와서는 웃으면서 너무 늦었다며 미안하다는 소리만 하는 겁니다. 게다가 백화점에서 2~3시간 끌고 다니다가 그다지 비싸지도 않고 제 마음에도 들지도 않는 걸 사주더라고요. 돌아다니는 동안 제가 마음에 든다고 했던 거 많았는데 계속 조금 더 골라보자 하고 뺑뺑 돌다가 결국 별로 이쁘지도 않은 걸 사준 거예요. 어머, 벌써 저녁 시간이 다 됐네. 역시 쇼핑은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일이긴 해. 그지? 저녁 먹어야지. 저녁까지 같이 먹자. 네, 저녁 시간이 다 되긴 했네요. 여기 근처에 괜찮은 식당 많아요. 형님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글쎄. 그러지 말고 동선에 가서 먹는 게 어때? 동서 홀몸도 아니고 사 먹는 거 별로잖아. 안 그래? 아, 전 괜찮아요. 한 번씩 외식도 하고 그러는 거죠, 뭐. 근처에서 먹고 가요. 아니야. 사실 나도 사 먹는 음식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 그러니까 동선에 가서 먹자. 그냥 사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도 결국은 부득부득 우겨서 저희 집에서 제가 대충 차려서 저녁 먹였다고요. 나쁘게 생각 안 하고 이해하려고 했는데 생각할수록 일부러 저 괴롭히려고 한 짓이 분명한 거 있죠. 마음이라도 곱게 써야지. 그런 식으로 못된 신부 부려서 좋은 일이 생기겠냐 싶은 생각까지 하게 했던 형님이었는데 그래도 결혼 3년 만에 임신에 성공해서 딸을 낳긴 하더라고요. 마음고생 몸고생 다 해서 어렵게 얻은 조카딸이니 얼마나 귀하고 예뻤겠어요.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었겠죠. 그런데 형님은 그렇게 어렵게 얻은 귀한 딸을 뭘 얼마나 대단한 아이로 키우려고 하는 건지 말기 알아듣기 시작할 무렵부터 온갖 거 다 시키며 키우는데 어린 조카딸이 안쓰러울 지경이었어요. 저만 그렇게 느낀 것도 아니고 아주버님의 시모까지 지나치게 극성인 형님에게 걱정스러운 말들을 하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형님은 본인이 의사식이나 되니 애 교육은 자기가 다 알아서 할 거라고 하던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건 아니지 했다니까요. 그러니 조카가 엄하게 자기 닭딸만 하는지 엄마보다 작은 엄마인 저랑 사촌 언니인 저희 큰딸을 더 따르고 좋아했어요. 형님네 조카딸 태어났을 때 저희 큰딸은 이미 초등고학년이었으니 저희 큰딸도 조카딸을 잘 챙기면서 예뻐했거든요. 그 조카딸이 유치원 다닐 때 시모가 암 진단을 받고 투병 생활하시게 되어 그쯤에 제가 병원에서 시모를 많이 보살폈어요. 하루는 그날도 병원에 있는데 조카가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작은 엄마 보고 싶어요. 나도 거기 할머니 병원에 가면 안 돼요? 거기 가고 싶어. 어린 조카 딸이 그렇게 말하니 마음이 무척 짠했지만 제가 뭘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일이라 잘 달래려고 했어요. 주영아, 오늘은 안 될 것 같아. 나중에 보자. 작은 엄마가 나중에 우리 주영이 보러 갈게. 알았지? 싫어요. 집에 엄마랑 단둘이 있는 거 싫단 말이야. 작은 엄마한테 갈래요. 작은 엄마가 지금 주영이 데리러 갈 수도 없는데 어떡해. 그러니까 오늘은 집에 있고 다음에 작은 엄마가 보러 가든지 데려오든지 그렇게 할게. 작은 엄마가 택시 보내주면 되잖아요. 나 혼자서 택시 잘 타. 형님이 바쁠 때 한 번씩 그런 식으로 택시 보내 애만 태워서 이동시키기도 하고 그런다는 걸 들은 적이 있긴 해요. 솔직히 그때 좀 놀라기도 했었죠. 그렇게 애 교육에 엄청 신경 쓴다는 형님이 정작 그런 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생도 아니고 유치원생을 혼자 택시 태워 보내는 건 좀 걱정된다고 이야기했더니 형님은 오히려 지가 성내면서 팩팩거리더라고요. 아, 그게 어때서? 어차피 택시에서 내리면 애 봐주시는 아줌마가 마중 나와 있을 텐데 그게 뭐가 문제야? 애 혼자 택시 내려서 가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같이 타고 가는 거랑 다를 것도 없어. 동서는 내가 무슨 자식 안전에 부주의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네. 그런 얘기가 하고 싶은 거야? 그렇게 뾰족하게 반응하면서 파르르 하는데 제가 거기서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속으로만 저딴 식으로 애를 키우니 지친 딸이어도 애가 지 엄마를 안 좋아하지. 그러면서 욕이나 좀 하고 말았죠. 하여간 평소에도 형님이 그렇게 택시를 보내곤 하니 조카 딸이 저한테 택시 보내달라 소리까지 하면서 병원에 오겠다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조카 딸이 제게 전화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형님이 들어버린 거죠. 자기 딸이 그런 얘기까지 하는 걸 들었으면 충격받고 자기가 애를 너무 혹독하게 다루는 건 아닌지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형님은 그런 거 하나 없이 저만 잡돌이 하는 거예요. 다짜고짜 조카에게 작은 엄마 바꾸라면서 날카롭게 소리를 지르는 게 다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조카 딸 전화를 뺐더니 그때부터 저한테 미친 소리를 퍼붓기 시작하는 거죠. 동서, 지금 유치원생 조카 딸 꼬연해서 나랑 이간질 하려고 하는 거야. 어디서 하던 여시짓을 감히 내 딸한테 하는 거야. 아, 형님, 그런 게 아니라요. 주영이가 병원에 오고 싶다고 해서 달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무슨 애를 꼬여내요.
그리고 어디서 하던 짓이라뇨? 무슨 말씀이세요? 왜? 그런 소리 들으니 찔리긴 하나 보지. 뭘 물어? 몰라서 묻는 거야. 어디서 하던 여시짓을 감히 내 떼부 들고 하냔 말이야. 미쳤어? 아니 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애 데리고 무슨 소리 한 것도 없어요. 여시짓이라니요. 기가 막혀서? 기가 막혀. 아, 진짜 기막힌 사람이 누군데 기막히다 소리를 하는 거야? 그리고 누구 앞이라고 그딴 소리를 막 해. 내가 만만해. 여기저기 여시짓이나 해서 세상 편하게 살았나 본데 나한테는 안 통해. 너 잘못 걸렸다고? 망상도 정도껏 하셔야죠. 여시짓이라니? 여시짓이 뭔지 모르는 것 같은데 제대로 한번 경험하게 해드려요. 그래. 이제 본색을 제대로 드러냈겠다 이거지. 아니 누가 겁낼 줄 알아? 어디 그 여시집 맘먹고 제대로 한번 해봐. 내가 애한테 어떻게 하는지 네가 뭘 안다고 건방지게 나서는 건데. 제가 뭘 어쨌다고 이간질이네. 여시짓이네. 그런 소리까지 하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동안 형님이 작정하고 저 괴롭히고 그랬던 것도 제가 그냥 다 참아주고 그런 게 얼만데 진짜 어이없고 화났죠. 그런데도 형님은 점점 더 수위를 높여서 저를 비난하며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 저도 가만히 당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동안 제가 참아준 게 얼만데 저더러 이간질 어쩌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맘먹고 뭐라도 했으면 형님은 진작 쫓겨났을지도 몰라요. 뭐가 어쩌고째. 나는 내 사고 너는 네 이름도 없는 후진학교 나온 주제에 네가 지금 날 협박하니. 제가 무슨 협박을 해요? 형님이 저한테 이상한 소리를 하시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무 이유도 없이 일어나요. 누가 햇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 나야말로 네가 가만히 있는데 이러니? 네가 내 딸 살살 꼬여내서 나랑 이간질 시켰잖아. 형님이 애를 너무 엄하게만 다루니까 애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애가 작은 엄마인 저를 더 따르겠냐고요. 그게 왜 제 탓이에요? 배운 것도 없는 년이 그 주제에 누구한테 가르치는 소리 하려고 드는 거야. 너 죽고 싶어? 학교 후진대 나온 게 문제가 아니라 옛날 사진 보니까 학창시절에 좀 논 수준이 아닌 것 같던데 뭘 얼만큼 놀고 다녔던 거야?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공부 안 해서 좋은 대학 못 간 건 맞지만 대체 무슨 말씀이 하시고 싶은 거죠? 너 같은 불의의 년들 무슨 짓거리 하고 다닌지 내가 모를 줄 알아? 어릴 때부터 얼마나 몸을 막 굴리고 다녔을지 뻔해. 오죽하면 네 부모가 그 어린 나이에 선부여 시집부터 보냈을까? 형님, 지금 이런 발언들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알고 계시는 거죠? 이거 인격 모독이에요. 의사식이나 되고 배울 만큼 배웠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말해도 되는 건가요? 나는 너 같은 년이랑 수준이 아이 달라. 노는 말 자체가 천지 차이라고. 주변에 나 같은 사람은 친구로도 못 뒀을 테니 네가 뭘 알겠냐만 차원이 다른 거야. 그런데 그런 주제에 감히 나한테 이따위로 해. 정말 어이가 없어서 제가 뭐라고 하든 지가 얼마나 잘났고 제가 얼마나 하찮은지에 대해서만 계속 떠드는데 제가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하겠고 담기도 싫은 노골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으로 여자로서 또 하나의 인격체로서 느낄 수 있는 수치심의 최대치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퍼붓기 시작할 때부터 저는 이미 형님과의 통화를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당할 수만은 없잖아요. 벼르고 있었는데 아주 제대로 걸려줘서 고맙다 싶은 생각까지 들었어요. 제가 벼르고 있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형님이 예전에도 식구들 아무도 없이 저랑 둘만 있거나 통화를 할 때면 지금 정도 수준의 막말은 아니었어도 제 학벌이나 과거에 대해 은근히 비꼬듯 말한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도저히 그냥 못 넘어가겠다 싶어서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한 적도 있었어요. 형님, 사실 지난번에 제 학교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건 좀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는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머, 동서 무슨 말이야? 내가 그랬다고? 언제? 동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내가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잖아. 우리말 내밀면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걸 보니 더 짜증이 났죠. 그런 일을 몇 번 당하고 나니 저도 이를 갈면서 한 번만 더 그래봐라. 그때는 녹음해주마.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제대로 걸려준 거라고요.
저는 녹음한 통화 내용을 남편은 물론이고 아주버님한테도 보냈어요. 형님이란 년이 해댄 상소리 수위가 어지간했어야 말이죠. 그러니 남편도 놀라는 걸 떠나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그리고 아주버님은 기어이 형님을 끌고 와서 제 앞에 무릎 꿇리고 사과를 시켰죠. 제수씨,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그 통화 녹음된 걸 두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일단 이 여자 끌고 온 거예요. 아, 형수.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남도 아니고 가족끼리 그렇게 심한 말을 어떻게. 내가 정말 화가 너무 많이 나서 당장 형네 달려가려던 참이에요, 예? 그랬을 거야. 아, 미안하다. 내가 이런데 넌 오죽하겠어. 내가 이 여자 데려왔고 재수씨한테 사과시킬 거니까 일단 진정 좀 해. 당신 뭐해? 얼른 사과 못해? 통서, 내가 그런 말까지 한 건 미안해. 하도 너무 흥분해서 이성을 잃었던 것 같아. 효수, 그게 사과예요? 그걸 치고 사과라고 합니까? 그런 말까지 한 건 미안해? 그게 대체 어느 나라 사과법이냐고요? 당신 똑바로 사과 못해? 재수씨한테 제대로 사과하란 말이야. 지금 사태 파악이 안 돼? 통수한테 모욕적이고 신뢰가 되는 말들 해서 미안해.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할 거야. 미안해. 아주 어금니 꽉 깨물고 하는 게 빤히 보이던데 어쨌거나 형님도 지가 한 말이 있고 그게 다 까발려졌으니 마지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사과를 하긴 하더라고요. 엄하게 아주버님까지 죄인이 되셔서 저한테 얼마나 사과를 하시는지 제가 아주버님 뵙기 민망해서 그 사과 받아준 거나 다름없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죠. 자기 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정도로 넘어가 준 거예요. 그런 일을 겪는 중에도 시모의 암투병은 계속됐고 저는 여전히 그런 시모를 옆에서 보살폈어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해요. 저희 시모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4세 시집와서 시모랑도 꽤 오랜 시간 함께한 것이니 시모는 제게도 애틋한 분이셨어요. 제게 잘 대해주시기도 했고요. 그런 시모가 투병을 하고 계시니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해볼 수 있다는 건 다 해봤지만 별 차도가 없다는 게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결국 시모는 병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아직 충분히 더 사셔도 될 나이셨는데 우리 아이들 더 자라고 시집 장가가는 것도 보실 수 있으셨을 텐데 아쉬운 마음에 더 슬펐어요. 그렇게 시모 장례를 다 치르고 시모의 변호사가 유언장 공개를 했는데 시모가 30억짜리 건물을 제게 상속하셨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게 공개되니 형님은 정말 미쳐서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어떻게 30억짜리 건물을 당신도 서방님도 아닌 동수한테 상속할 수가 있어?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인데? 내가 그 건물에 병원 하나만 내달라고 사정하듯이 했던 건물 아니야? 조용히 못해? 그 건물에 병원 4개 해달라고 사정했던 게 자랑이냐? 부끄러울 것도 없지 뭘 그래. 내가 그렇게 사정을 해도 들은 척도 않더니 저 배운 것도 없는 여시 같은 년한테 그 건물을 넘긴다는 게 말이 되냐고.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아. 제발 그 말 좀 조심해. 지난번에 그렇게 혼이 나고도 정신을 못 차렸니? 어머니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거야. 어머니 재산이니 어머니 마음대로 하시는 거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렇게 담담할 수가 있어.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도대체 저 년이 어머니를 어떻게 구워 삶은 건지부터 조사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가난한답시고 옆에 붙어 앉아서 뭐라고 속삭거린 게 분명해. 형수, 말이면 다 아는 건 줄 알아요? 이 사람의 엄마 간호를 얼마나 정성으로 했는데 그런 말을 해요. 정작 형수는 엄마 보러 자주 들르지도 않았으면서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서방님도 동수랑 같은 편이다 이거죠? 여보, 이거 봐요. 이거 진짜 보통 일이 아니야. 어머니 심신미약 상태일 때 간헐적으로 그런 유언하게 한 거 아니야. 진짜 듣쩌듣쩌 하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를 위협이라도 해서 그런 유언을 하시게 만들었던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말이 안 될 건 뭐야? 그게 왜 말이 안 돼? 지금 어머님이 30억짜리 건물을 너 같은 년한테 물려주셨다는 게 제일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알아? 형수, 말 가려서 해요. 대체 그런 상소리는 왜 하는 겁니까? 그리고 형수가 우리 엄마에 대해서 뭘 안다고 우리 엄마 유산 처리를 갖고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아요. 형수가 그럴 자격이나 있어요? 어머,
서방님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자격이 없어요? 나도 어머니 며느리예요. 며느리인데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죠. 나 이거 절대로 못 받아들여. 유리하면 청구 소송 갈 거야. 닥치지 못해? 어디서 그딴 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어머니도 그대로 따를 거고 불만 없어.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딴 소리를 해? 형님년이 그렇게 난리치는 동안 아주버님과 제 남편도 계속 말이 너무 심하다며 그만하라고 했지만 듣지도 않고 지 할 말 계속하는 거예요. 이미 눈돌아서 누가 뭐라고 해도 안 들리는 수준인 것 같더라고요. 지 할 말 그렇게 쏟아내고 나더니 한풀 꺾인 목소리로 아주버님이랑 제 남편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같이 그렇게 다들 동서편만 드는 거야? 서방님이야 그렇다 쳐. 근데 당신은 뭐야? 당신은 내 남편 아냐? 그런데 어떻게 내 편이 아니라 전양 편을 드냔 말이야. 네가 정상적인 게 하나가 없는데 어떻게 네 편을 드니? 들고 싶어도 못 들겠지만 난 네 편 들어주고 싶은 마음도 없어. 말 다 했어? 어떻게 서방님이랑 동서도 있는 앞에서 어머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나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야? 기막혀서 정말. 지난번에도 나한테만 전현한테 사과하라고 하고 이게 다 전현 때문이야. 정말 못 들어주겠네요. 제가 뭘 어쨌다고 항상 그렇게 제 탓을 하시면서 2년 전현하세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되도 않는 억지 부리며 제 탓하다가 그런 거 아니냐고요. 그 헛소리, 그 망상 좀 그만 두세요. 형수는 말로만 늘 자기 의사라고 의수대듯 말하면서 실제로는 자존감이 아주 낮은 사람 아니에요? 어째 그렇게 사사건건 이 사람 탓을 합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한테 왜 그래요? 열등감 있어요. 내가 무슨 저딴 년한테 열등감이 있어요? 그럴 게 뭐예요? 서방님도 전혀 그 여시짓에 넘어가서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네. 이게 다 전현이 작정하고 이간질하는 거라고요. 신현 너 오늘 나한테 혼 좀 나봐라. 형님녀는 그렇게 점점 제 화를 주체 못하고 정신줄을 놨는지 제 머리채까지 잡고서는 지 병원 자리 내놓으라며 난리 정말 제 정신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 남편이랑 아주버님이 기겁하면서 저와 형님을 떼놓으면 인연이 다시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달려들었어요. 원래 사람이 이성을 잃으면 무지막지한 괴력이 나오는 거 아시죠? 그게 엄마가 자식 구하려고 할 때만 그런 초인적인 힘이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미쳐 날뛰는 년도 힘이 장사예요. 그러니 미친년처럼 작정하고 달려드는 형님을 떼놓는 걸 제 남편과 아주버님도 힘들어하는 게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 없다 이건지 대놓고 노골적으로 지 병원 자리 내놓으라고 소리까지 치는 걸 보고 할 말 다 했다 싶었어요. 심지어 7살짜리 조카딸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어린 딸한테 그런 모습 다 보인 거예요. 그런 생각도 아예 안 한다는 게 이미 정상 아닌 거죠. 조카딸은 지 엄마가 있는 대로 소리 지르면서 제 머리채까지 잡는 걸 보니 무서운지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때 장례식장 근처 편의점에 여성용품 사러 갔다 오겠다고 했던 저희 큰딸이 들어왔는데 저희 큰딸을 본 조카딸이 언니라고 부르며 달려가 저희 큰딸한테 와라강이더라고요. 고등학생이었던 저희 큰딸은 평소에도 조카딸을 많이 챙겼으니 그렇게 울면서 달려오는 사촌동생을 안아주고 잘 다독이는 게 기특했어요. 그러는 중에도 형님은 제 머리채 잡은 손을 놓지 않았고 지 딸이 저희 큰딸한테 그렇게 안기는 걸 보니 더 열받는지 제 머리채를 다시 흔들어댔고 그 모습을 본 저희 큰딸이 이성 잃고 달려들어 형님 머리채를 휘어잡아 버린 거예요. 그 난리통에 아주버님과 제 남편이 젖먹던 힘을 다해 간신히 저희 세 사람을 떼어놓았답니다. 형님은 아주버님한테 붙잡힌 와중에도 저희 큰딸한테도 막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운 거 없는 년 딸답네. 애미가 배운 게 없으니 딸 영교육을 제대로 시켰을 리가 있나. 세상에 어디서 어른 머리채를 잡아. 가정교육 그따위로 받았어. 무식하고 상스러운 년 하나 때문에 집안꼴 우스워지고 있네 정말. 너 같은 게 무슨 어른이야. 내가 네 시누이다 이년아. 어디서 며느리가 시누이한테 막말하고 있는 거야. 너가 편하게 살아서 그 성질 그따위로 부리는 거지? 내가 너 시집살이 제대로 한번 시켜줘 볼까?
제 큰딸 한마디로 그 자리에 있던 우리 모두는 얼어붙어 버렸고 저랑 남편도 둘 다 너무 놀라서 큰딸 이름만 외마디 비명처럼 불렀을 뿐이었습니다. 아주버님도 얼굴이 하얗다 못해 파랗게 변하더라고요. 형님도 무슨 소리인지 언뜻 이해가 안 가니 어안이 벙벙해 있는 거죠. 아마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어리둥절하실 겁니다. 저희 큰딸이 한 말은 다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제 큰딸은 제가 낳은 내 딸이 아니에요. 제 딸이 형님에게 자기가 시누이라고 했으니 저희 딸은 제게도 시누이인 셈이죠. 제 큰딸은 시모가 낳은 사생아였던 겁니다. 제가 결혼한 지 7개월 정도 됐을 때 시모 아주버님 남편까지 온 식구가 저를 불러놓고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했는데 당시 어렸던 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경악할 만한 일이었어요. 시모가 당시 52살이었는데 임신을 했다는 거였어요. 애가 태어나면 제 아이로 키워줄 수 있겠냐고 그렇게 키워달라고 며느리인 저한테 무릎까지 꿇고 부탁을 하셨던 거예요. 시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시모에게 만나는 남자가 있었다는데 50도 넘은 나이에 설마 임신이 될 거라는 생각을 못 했었대요. 그러다 임신이 되어버렸으니 그것만으로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문제는 그 시모가 만나던 남자가 유부남이었다는 겁니다. 시모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임신 사실을 얘기했는데 그제야 그 남자가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아이 책임질 수 없다면서 말이에요. 그러나 시모는 그 나이에 기적처럼 생긴 그 아이를 어떻게 해버리는 건 도저히 할 수 없다고, 그렇다고 자기가 사생아로 낳아 키우며 집안 명예에 먹칠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제게 그런 부탁을 하는 거였습니다. 시모가 무릎을 꿇고 부탁을 하니 아주버님이랑 남편까지 제게 무릎 꿇고 부탁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는데 저는 무슨 이 집안단체로 미쳐 돌아가는 정신병자 소굴이라고 생각했고 솔직히 너무 무섭기도 해서 도망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모가 너무 처연하게 울면서 사정하고 부탁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약해져서 그럴 수도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기 시작하다가 결국 에라이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못할 것도 없다가 되어버려 덜컥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가 대학가 졸업하고 결혼한 24살짜리였던 거잖아요. 순진하기도 했고 마음도 여렸던 당시의 저였으니 모질게 못하고 그렇게 받아줄 수 있었을 거예요. 돌이켜 생각할수록 대단한 결정을 한 거였죠. 그렇게 시모가 낳은 딸을 제 큰딸로 받아들여 키웠고 이후 제가 낳은 제 친딸이 생긴 후에도 큰딸과 둘째 딸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어요. 오히려 장녀 마디인 큰딸에게 더 많이 신경을 썼고 둘째 딸한테도 큰딸이 언니라는 것을 많이 강조하면서 키웠어요. 그런 모습을 가족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고 특히 시모는 제가 시모가 낳은 딸을 제 친딸처럼 키우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 제게 항상 고마워하셨죠. 그리고 입버릇처럼 자기가 이 은혜를 꼭 갚는다고 잊지 않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30억짜리 건물로 돌아올 줄은 몰랐지만 시모가 그걸 제게 남겼다는 걸 알았을 때는 그게 시모의 마음이라는 걸 저는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아주버님도 같은 마음이셨을 테니 제가 그 건물을 상속받는 것에 대해 아무 말도 안 하셨던 걸 거예요. 그런데 저는 물론이고 가족들 중 누구도 큰딸에게 그 사실을 말한 적이 없는데 딸이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였어요. 딸이 알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기에 저희는 모두 놀랐던 거고요. 딸이 그걸 알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었더라고요. 시모가 유산 상속 등 자신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쓴 편지 한 통 때문에 알게 된 거였어요. 시모가 마지막에는 병원 냄새 너무 싫다고 호스피스 병동 같은 데 들어가야 할 정도로 심각해지기 전에는 집에서 며칠이라도 있고 싶다고 하셔서 집에 모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거의 시댁에 살다시피 했었고 남편이나 저희 애들도 시댁으로 와서 저녁 먹고 자고 가기도 하고 그랬죠. 한밤에 목이 말라서 부엌으로 가는데 할머니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게 보이는 거야. 설마 할머니가 아직 안 주무시나 싶었고 주무시면 불을 꺼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할머니 방에 갔거든. 그래, 할머니가 불 켜놓고 주무시는 일이 잦았어. 마지막에 뭘 그렇게 정리할 게 많으신지 늦게까지 불 켜놓고 계시다가 잠들곤 하셨지.
나도 몇 번이나 불을 꺼드리곤 했거든. 맞아. 그렇게 할머니 방에 들어갔는데 할머니는 역시나 잠에 들어 계셨고 이부자리 옆에 상이 하나 펴져 있는 게 보였어. 그 위에서 편지를 쓰고 계셨던 것 같더라고. 아이, 그래서 할머니 허락도 없이 그걸 그냥 네 마음대로 읽어본 거야? 엄마도 참, 나 그런 거 함부로 읽고 그러는 애 아니거든. 근데 편지 제일 위에 내 이름이 적혀 있는 게 보이니까 나도 모르게 당연히 눈길이 갔지. 그건 자동 반사적인 거야. 그랬구나. 어머님이 너한테 남기시려고 편지를 쓰고 계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는 전혀 몰랐어. 할머니는 그 편지를 할머니 돌아가시고 내가 성인이 되면 전해주라고 할 유언으로 생각하시고 쓰신 것 같아. 내가 그 편지를 좀 일찍 읽게 된 거지. 큰딸의 말처럼 그 편지는 모든 사실을 밝히고 사죄하고 싶은 시모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저희 큰딸은 그렇게 자신이 시모의 사생아로 태어나 저희 딸로 자라고 있다는 걸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도 딸이 아주 어릴 때 안 게 아니라 고등학생이라도 된 상태에서 알게 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저희 딸이 또래보다 성숙하고 어른스러웠으니 그런 시모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을 테고 말이에요. 큰딸은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저를 비롯해 누구에게도 자기가 알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혼자서 현실을 비교적 잘 받아들였던 모양이에요. 물론 딸도 처음에 그 사실을 알았을 땐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고백하긴 했는데 이미 할머니, 그러니까 자기 친엄마는 곧 돌아가실 상황이다 보니 티를 내기도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제 큰딸이 그렇게 속이 깊은 아이랍니다. 이제 딸 입을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된 형님은 아주 무슨 큰 꼬투리라도 잡은 것 마냥 비아냥대기 시작했어요. 어머, 세상에 아주 이런 코크로 집안이 없네. 어떻게 그런 엄청난 걸 숨기고 살았어. 이게 보통 치부야? 세상에 난망측하고 상스럽게 말도 못하겠네. 형님, 말씀 가려서 하세요. 방금 어머님 장례 마치고 왔고 애들도 듣고 있는데 그만하시라고요. 뭘 그만해. 이런 집안인 줄 알았으면 결혼 자체를 안 했을 거야 내가. 상종 못할 집안이었던 거잖아. 하긴 자기가 그 수준니 저런 배워먹지 못한 년을 며느리로 들여 그렇게 예뻐한 거 아니겠어? 기가 막혔어. 형님은 그렇게 시모를 모욕하는 말들도 서슴없이 하는 거였어요. 시모를 모욕하는 말을 들은 아주버님은 참지 못하고 형님 뺨을 날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놈의 수준 타려 지겹지도 않냐? 당신 지금 나 때린 거야? 감히 뺨을 쳐? 미쳤어. 네 아버지 의료사고 내서 고소당하고 병원도 다 망하게 생겼다며. 네 아버지는 무슨 수준이라 그런 사고로 치는 건데. 당신 그거 알고 있었어? 병원에서도 얼마나 시시하는 건데 당신 그거 어디서 들었어?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대체 소문이 어디까지 난 거야 정말? 그 의료사고 아니더라도 네 아버지 그 병원 비토미아 앉아 있었던 것도 다 알아. 뒷구멍으로 내 돈 퍼나르고 있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무슨 우리 아빠 병원 그 정도는 아니야. 그리고 무슨 내가 돈을 퍼날랐다고 그래. 당신이 그럴 만큼 돈이 많기나 해. 그래, 너 말 한번 잘했다. 나 이제 너랑 안 살아. 너랑 이혼할 거고 나는 재산도 별로 없으니까 네가 챙길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을 거다. 알겠냐? 뭐야? 무슨 소리야? 이혼이라니. 이제 어머님 유산받게 생겼으니 나랑 이혼하겠다 이거야. 누구 좋으라고? 난 절대 이혼 못해줘. 내가 그동안 네가 하는 짓거리 알면서 참고 살아준 것도 돌아가신 우리 엄마가 설득하고 부탁해서 그런 거였는데 네가 감히 그런 우리 엄마를 모욕해? 어머님이 그러셨다고? 그럼 더더욱 이혼 못하지. 어머니 이혼이라고 생각하고 당신도 이혼 소리 그만해. 이 난리에 불똥이 왜 나한테 튀는 거야? 다른 사람 탓할 거 없어. 불똥 튄 거 아니라고. 너 때문이야. 넌 너 때문에 이혼당하는 거야. 페이닥터 월급 받아서 앞으로 네 사치 그거 어떻게 감당하고 살래? 어머니가 나랑 살기를 바라셨다면서 당신 어머님 말씀 거역하겠다는 거야? 돌아가시자마자 어떻게 그래? 나는 어머님 말씀 따를 거야. 그러니까 이혼 못해. 웃기고 있네. 우리 엄마 살아 계실 때는 효부 노릇이라도 제대로 할 것이지.
병수발 한 번 든 적 없으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 그것도 30분 있다 가면서 그놈의 건물 병원 자리 얘기만 하는 너를 우리 엄마가 예뻐할 수 있겠어? 그런데도 너 데리고 살라고 나 타이르셨던 분이 우리 엄마야. 우리 엄마라고. 어머님 참 그런 말씀을 하실 게 아니라 친정에 병원 자리 하나 내주셨으면 됐을걸. 그러면 내가 더 잘해드렸을 거 아니야. 그게 딱 네 수준인 거야. 우리 엄마가 너를 제대로 아신 거지. 너한테 한 푼도 안 남긴 건 당연한 거라고. 물려받는 유산 하나 없이 이혼당할 생각을 하니 형님년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아주버님한테 매달려서 이혼 못한다고 울고불고 사정을 하던데 아주버님은 이미 표정 싸늘해진 지 오래인 거죠. 아주버님과 형님 이혼 과정 지켜보면서 놀란 게 아주버님이 정말 오랫동안 이혼을 생각하고 준비하며 살았구나 싶더라고요. 집도 차도 다 시모 명의인 거 있죠. 물론 시모가 돌아가시면서 나중에 시모 명의였던 그 재산들도 다 아주버님 몫으로 돌아오게 됐지만 상속재산이라 특유재산으로 분리되니까 이혼할 때 재산 분할 대상에서는 다 제외되더라고요. 벌써 오래전부터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고 이혼할 때 형님한테 재산 떼어주는 것도 하기 싫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뒀구나 싶었어요. 그랬으니 형님이 평소에 그렇게 사치하고 친정에 돈 퍼다 나르는 거 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아무 말 안 했던 거예요. 그렇게 자잘한 거 다 모른 척하고 큰 재산 지키려고 했던 거죠. 그래도 어떻게 자기 재산 하나 없이 그렇게 살 수 있었나 싶었는데 형님이 돈을 꺼내서 펑펑 써대고 있던 통장 말고 그 외 숨겨둔 진짜 자기 현금 재산 같은 것도 전부 시모 명의 통장에 넣어놓고 그걸 썼더라고요. 물론 그 통장에 있던 재산도 시모 사후 아주버님에게 상속됐지만 그 또한 상속재산이라 재산 분할은 안 되는 거고요. 상황이 그러하니 이혼해도 손에 쥐는 거 땡전 한 푼 없다는 걸 알게 된 형님은 법적으로 그렇다는 거 알겠지만 인정상 조금이라도 떼어줄 수 없겠냐고 자기 집안 지금 다 망해가기 때문에 진짜 한 푼이 아쉽다고 궁색하게 사정을 했대요. 아주버님은 이때다 싶어 양육권 놓고 협상하려고 한 거죠. 에이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양육권 포기하면 재산 조금이라도 챙겨주겠다고 한 거잖아. 그럴 거면 아주버님이 금액을 더 크게 부르셨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돈 받고 양육권 포기하겠다고 하겠어. 나도 그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왜 형이 그 여자를 아주 제대로 알고 있더라고. 웬걸 바로 그러겠다고 합의했다는 거야. 더 적게 불렀어도 됐을 거라더라. 아유 말도 안 돼. 어떻게 그 돈 받고 양육권 바로 포기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동안 자기에 의해서 그렇게 애 잡는 거라고 하더니 아휴 정말 기가 막힌다. 애 위해서는 무슨 다 개소리지. 그 여자가 모성애가 있는 여자니. 그러게 그것도 다 거짓말이었던 거네. 결국은 다 지 욕심에 애만 잡은 거야. 그런 여자 밑에서 자라지 않고 아주버님이 조카딸 키우게 돼서 천만다행이다 정말.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런 엄마를 둔 조카딸이 너무 안쓰럽고 안 됐다 싶었어요. 저와 남편, 저희 가족은 얼마 전 시모가 사시던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남편과 아주버님의 어린 시절 추억이 가득한 집이기도 하지만 저희 애들도 시댁에 자주 갔으니 추억이 많은 곳이거든요. 저도 시댁 마당을 좋아했고 말이에요. 처음엔 집이 너무 커서 관리하기 어렵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고 또 남편이 워낙 잘하니까 힘든 줄 모르고 만족하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아주버님도 아예 저희 집으로 들어오시게 됐어요. 아주버님 혼자 어린 조카딸 키우는 게 어려우니 그전에도 저희 집에서 제가 조카딸을 많이 봐줬는데 그러다 보니 이럴 거면 차라리 다 같이 사는 게 좋지 않겠나 싶더라고요. 저는 원래부터도 시모나 아주버님에게 시댁 사람이라고 불편하게 느끼는 게 없었고 또 워낙 잘해주시기도 했으니 가족들 모이는 것도 좋아했었죠. 그러니 그렇게 모여 사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제가 먼저 그러자고 말했던 거예요. 형제 간의 우애도 좋으니 굳이 각자 공간 가지고 살 이유도 없다 싶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집이 워낙 커서 아주버님이 2층 공간 사용하시니 불편하게 부딪힐 일도 없고 편하고 좋아요. 저희 큰딸은 이번에 원하던 대학에 들어가서 학교 잘 다니고 있답니다. 시모 돌아가시기 직전에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어 충격도 컸을 테지만
형님년이 난리치는 바람에 오히려 큰 방황 없이 더 잘 받아들이게 된 것 같기도 해요. 저희 딸은 여전히 저를 엄마라고 부르는데 한 번씩 올케라고 하면서 장난칠 때도 있어요. 딸이 대학생 성인이 되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더 친구처럼 느껴지고 좋더라고요. 시모가 남겨주신 집에서 저희 가족들은 이렇게 더 행복하게 서로를 위하며 살 거예요.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떠셨어요?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했던 게 빈말이 아니었던 게 맞죠? 지금은 시모 돌아가신 지도 시간이 좀 흘렀으니 제가 이렇게 담담하게 제 이야기를 꺼내놓을 수 있는 날도 온다 싶어요. 처음 시모에게 그런 부탁을 받았을 때는 저도 정말 제 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고 딸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을 때도 충격이 적지 않았죠. 돌이켜 생각해보면 형님이란 여자가 난리쳤던 건 별로 기억도 안 나네요. 그 정도로 의미도 없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보다는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랑하는 저희 가족들이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게 감사하기만 하답니다. 내가 그때 어떻게 그러고 살았을까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러게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모나 남편이 좋은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한참 하고 나니 돌아가신 시모 생각도 많이 나네요. 남편이랑 옛날 이야기 하면서 맥주 한 잔씩 해야겠어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여유로운 시간 갖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